오늘 코스닥이 930이었어요. 2017년 말 2018년 초에 900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반 전에 900이었어요. 930. 코스닥이 지금 600이에요. 600 깨지게 생겼어. 607까지 갔죠. 607. 무려 320포인트가 빠진 건데 거의 35%? 고점 대비 1년 반 만에. 지수가 한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어. 이게 지금 바이오가 무너지면서, 코스닥은 대부분 바이오 기대감이 많은데 바이오가 무너지면서 930 하던 게 600 아래로 지금 500대 보게 생겼습니다. 아, 가슴이 아프다. 코스닥 입장에서는 바이오가 굉장히 퍼펙트 스톰이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싸죠. 반대로 말하면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싸진 거고,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짜 1년 반 만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진. 옛날 뭐 미네르바 아저씨 나왔을 때하고 지금 느낌이 비슷한, 이제 싸우는 게 500, 400 간다, 뭐 200 간다라는 분이 있는 거고, 다시 저점이다라는 분이 있는 건데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바이오에 목을 맬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겠죠. 수출이 8개월 연속 줄었어요. 반도체는 거의 30%가 빠졌고요. 지금 쭉쭉 1년 전보다도 뭐 쭉쭉 빠져갖고, 뭐 반도체는 30% 빠지고 수출은 1년 전보다 11% 줄었죠. 수출이 8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자동차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늘긴 했는데 석유 제품도 안 좋았고, 뭐 지역별로도 중국, 뭐 미국 뭐 다 감소했습니다. 많이 감소했고. 정말 재미없는 얘기 잠깐만 1분만 드리면은, 우리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요건 어떤 이론적인 거니까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론?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U자형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내려오다가 보통 이렇게 경기가 회복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WDB라고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경기가 좋아진 것 같아. 좋아진 것 같아서 그동안 뭐 금융 완화했던 거 이런 거 다 걷어들이고 금리 인하했던 거 인상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먹은 데미지가 너무 커서 올라가다가 힘을 잃고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떨어져서 한참 기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게 WDB예요. 주로 W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는 이런 게 가장 많이 발전을 해서, U자 이런 V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하나의 사건인데, WD 같은 경우는 장기간 많이 두들겨 맞아서 경기가 막 실업률 올라가고 돈 못 벌고 해서 아픈 상황에서 조금 회복한 것 같다고 긴장을 풀면은 다시 WDB로 오고, L자 같은 경우는 장기 부진, 일본이죠. 일본 잃어버린 10년 뭐 20년에서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L자로 가는 요 세 가지의 경기 회복 시점이 있는데,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요거는 어느 아주 유명한 분의 애널리스트 분의 자료에서 따온 건데, 자, 이게 미국이거든요. 미국 개인 소비에서 갑자기 이걸 왜 보여드리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건데, 내구재 상품, 미국 개인 소비를 할 때 내구재 상품의 소비 비중이 20% 가깝던 게 2010년도 이후에는 10%로 줄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더 이상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의 비중에 내구재가 뭔지 아시죠? 1년 이상 쓰는 거, 뭐 자동차, 냉장고, 뭐 TV, 뭐 시계, 하여튼 뭐 제조업 1년 이상 쓰고, 그래, 컴퓨터, 뭐 가구, 오래 쓰고 1년 이상 쓰고 하는 것들이 소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이건 개인 소비고, 투자에서 설비 투자, 기업 짓고 땅 사고 뭐 기계 만들고 공장 짓고 하는 설비 투자 비중도 이렇게 내려갔어요. 60% 하던 게 45%까지 내려갔어요. 자, 미국에서는 그 내구재가 내려가고 설비 투자, 기업 같은 거 만드는 데 내려가고 있는데, 표로 보여드리면은 1950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내구재도 확 줄고, 비내구재,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뭐 1년 이상 안 쓰는 거, 옷 같은 거 몇 달 잠깐 입을 거, 옷이라고 뭐하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줄고, 뭐가 늘었어요? 서비스. 1950년과 2019년도에 가장 큰 차이는, 상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중이 굉장히 반으로 줄었는데,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산업에서, 소비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산업에서 거의 2배 늘었거든요. 사실 거의 모든 게 서비스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서비스 하는 거 보고 있죠. 유튜브도 서비스잖아요. 인터넷도 서비스고, 뭐 핸드폰 이거 되는 것도 서비스고, 다 서비스죠. 서비스가 2배 늘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와중에, 자, 이 단어 보셨습니까? 이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제가 이 단어는 웬만하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굳이 명확한 단어가 아니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들어봤죠?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공학, 요 세 개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저는 잘 얘기하기 싫어하는 단어인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2015년에 나온 단어예요. 본격적으로 쓰인 게. 그 전까지는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자, 이게 뭘 뜻하냐면은, 그 전에 3차는 뭐였냐? 3차는 당연히 뭐 컴퓨터나 자동화, 인터넷 뭐 이런 게 보통 3차에 들어갔죠. 자, 우리나라 기업을 봅시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에서 지금 20위는 잘린 거고 19위까지입니다. 서비스업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죠.
삼성전자 아니면 4차 산업혁명 기업이나 삼성전자 사실은 제조업체죠. 하이닉스 뭐 반도체 4차 혁명의 소재 부품을 만든 데긴 하지만 어쨌건 제조업체고 3위도 삼성전자 우선주고 현대차 자동차 화학도 제조업체 모비스도 제조업체 그나마 서비스업 네이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셀트리온은 바이오 이거는 금융 SK텔레콤 요것도 서비스업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제조, 요거 바이오, 요 금융, 제조, 이거 제조죠. 그래서 제조업. 여기 SDI는 좀 애매한데 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SDS도 좀 애매한데 이것도 준 분류하면은 사실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나 서비스업 관련돼서 순위에 제대로 들어온 기업이 잘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흔히 주식하는 많은 뭐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 형들이 얘기할 때 살 종목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코스피의 그 가장 대형주들은 거의 대부분 제조업체입니다. 애매하죠. SDI나 SDS는 그것도 제조업이라고 봐야지. SDS도 사실상 제조업이라고 봐야 되고 이건 은행이니까 바이오도 딱 2개 있고 사실상 제조업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카카오는 한 27인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이러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러냐? 이게 미국 전 세계 기업이거든요. 당연히 뭐 미국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뭐 미국은 워낙 현재까지 이상적인 경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적당치 않지만 쭉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얘네는 좀 애매한데 애플, 구글, 페이스북, 버크셔, 알리바바, 텐센트, JP모건, 존슨앤존슨 다 뭐예요? 전부 다 서비스 업체죠. 사실상 우리가 사고 싶은 대부분 기업들은 요즘에 제조업 기업은 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등치는 이 정도 당연히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전멸했어. 존슨앤존슨은 이거 바이오 화학이거든요. 바이오가 아까 전에 4차 혁명에 들어있잖아요. 바이오에 가까워요. 버크셔는 금융사죠. 일단 뭐 4차 얘네는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까지는 어쨌건 뭐 4차 산업혁명에 숟가락이라도 올렸잖아요. 젓가락 끝이라도 올렸는데 버크셔는 뭐 이런 데다 돈 투자한 애들이고 알리바바, 텐센트 이건 금융이고 이런 비슷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 기업들 창립 연도거든요. 우리나라가 2000년 전까지 인터넷이 막 빨라지고 막 인터넷 사이트들이 막 열렸을 때는 잘 따라갔어.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잘 따라갔어요. 다음 이제 나중에 카카오 됐죠. 다음도 95년, 네이버 97년, NC소프트 97년 이거 말고도 요 부근에서 97년에서 2000년 초반까지 벤처기업이라 그래서 뭔가 막 생겼어. 인터넷 사이트들이 뭐가 생겼냐 우리가 뭐 많이 났잖아요. 지금 없어진 것들. 뭔가 하여튼 인터넷 사이트로 뭘 하는 거는 많이 생겼거든. 아이러브 스쿨도 있고 옛날에 많이 했던 거 라이코스라고? 또 뭐 있지? 네이트 나이크도 있잖아. 프리첼 그래 뭐 그런 것들 싸이월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잘 따라갔거든. 근데 문제는 2000년 이후로 사실상 끊겼어. 와 이게 진짜 좀 속된 말로 미치고 팔딱뛸 노릇인데 여기까진 비슷하게 갔는데 2005년에 보스턴이 다이나믹스가 로봇 그때 보여드렸죠. 뒤로 뛰고 막 백점프하고 막 뛰어다니는 로봇의 초안이 나옵니다. 2005년에 페이스북이 2004년 유튜브가 2005년에 나와서 구글이 나중에 합병되고요. 아마존이 2006년에 클라우드를 시작해요. AWS 지금 우리가 아는 클라우드라는 걸 2006년 처음 시작하고 사실상 패러다임을 바꾼 아이폰이 천재 잡스가 만든 아이폰이 2007년에 등장해서 2008년부터 본격 10년 전부터 팔려요. 10년 전부터 에어비앤비 공유가 드디어 우버가 2008년 2009년에 등장하고 우리는 그나마 카카오가 여기 카카오톡을 만들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여기 만들어온 얘들이 크면서 2015년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실상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알파고가 2016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견이긴 한데 이때가 폈어요. 그나마 삼성전자 반도체 뭐 그쪽으로 해서 따라갔긴 했는데 핸드폰 업체들은 따라갔잖아요. 핸드폰이나 반도체는 그나마 따라갔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에 이 2000년대에서 2015년까지 폈어요. 이거 없어. 뭐 네이버 카카오 정도 있잖아요. 네이버 1997년에 나왔고 다음도 95년 네이버 카카오 조금 이따 기업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없어요. 그러면 규모가 안 돼서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뭐 못한 이유는 많았겠지만 여기 이 서비스 업체들의 지금 뭐 세계 1위에서 10위까지 업체들이 지금 다 이때 생기고 있잖아요. 사실상 구글, 뭐 유튜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이따 클라우드 서비스 시작하고 애플, 아이폰 8구가 다 이때 뭐 30년 전, 20년 전 얘기가 아니니까 요때 다 시작을 해서 지금의 잘 나가는 미국 경기가 됐는데 이게 폈어요. 완전 공동입니다. 공동. 텅 폈어요. 여기 있는 게 그냥 왔어요. 건너뛰고. 느낌상.
이 가운데를 건너뛰고 한 10년 넘게 건너뛰고 왔기 때문에 어떤 말이 있냐, 정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인데, 보면은 45년간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크긴 했지만 45년간 중화공업, 제조업이 수출에 집중한 산업군의 변화가 없었어요. 글로벌 소비자들의 소비가 비교육제인 서비스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00년대, 2010년대 바뀌면서 4차 산업혁명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산업구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에 투자할 때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면은 아까 보셨죠? 내구재는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 물론 반도체가 좀 있긴 한데 그 재료에 들어가니까 전체 산업의 10%에 불과한 내구재에 집중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국 주식을 사려고 보면은 전부 다 내구재 주식이야. 그럼 나머지 서비스업 쪽에 내가 뭐 살고 싶으면은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식 투자의 기본인 분산 투자를 위해서는 아니 살 주식이 없다니까? 해외 투자 나설 수밖에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을 내가 뭐 그래 지금 모르지만 미래는 이거겠지 사보자. 뭐 살 거야? 뭐 살 거야? 그 종목이 없어요. 그걸 하는 분들이 있지. 물론 조금씩은 다 하지. 삼성도 뭐 다 한다 그러고 LG도 다 한다 그러고 SK도 다 한다 그러고 다 뭐 현대 기아차도 다 한다고는 하는데 그거에서 커다란 어떤 완전히 여기다 뭐 엄청난 걸 하겠다 얘기하고 비전을 세우고 그쪽으로 가는 게 잘 없어요. 분산 투자가 전혀 안 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 무슨 말?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미 실패했다. 서비스업 혁신 서둘러야 된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죠. 무슨 어떤 교수님이 한 말인데 처음 뵙는 분인데 이게 지금 혁신적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세계가 바뀌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산업 구조조가 아직도 제조업에 굉장히 올인돼 있는 거죠. 물론 제조업도 중요하고 제조업도 키워야 되는데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쪽이 그냥 2000년대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 선진국이 되면은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가다가 제조업 비중이 내려가고 서비스업 비중이 가는 크로스가 나옵니다. 보통 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데 한국은 그런 패턴이 보이지가 않았다. 우리나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 대충 30%인데 굉장히 높은 거예요. 2017년 지금 2018, 2019년인데 반도체 비중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 30%보다 더 높아졌을 것 같은데 당연히. 한마디로 서비스업 육성이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렵지. 이게 쉬우면 내가 했지. 이게 쉬우면 내가 했겠지만 여기서 2000년대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2020년까지, 2019년까지, 현재까지. 그러니까 좀 더 치고 나오는 기업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야 그러면 제조업체가 정말 등치 크게 발전을 했냐? 이건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짤 보셨어요? 이거 보면서 이게 진짠가 해서 많이 웃었는데 웃었다기보다는 많이 씁쓸했는데 한국, 일본의 기업들 시가총액 매긴 거 이거 보셨어요? 한국, 일본 기업 전체의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이거 많이 내려갔는데도 1위예요. 그러니까 400조까지 갔었죠. 지금 300조 아래가 깨진 것 같은데 삼성이 1인데 그 아래는 전부 일본이에요. 여기 하이닉스 반도체 많이 팔아도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M&A 가장 훌륭한 M&A 1위에 꼽히는 하이닉스가 있고 또 그 아래는 다 일본이에요. 이거 50위까지 해도 거의 다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아니면 아예 제조업으로 몰빵했으면은 이런데 제조업체 한두 개가 뭐 한두 개 한 두세 개 정도는 더 들어가줬어요. 아예 제조업체 갈 거. 아니면은 뭔가 서비스업 기업들이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근처에서 몇 개 정도는 포진해 줬어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라면 몇 개 정도는. 물론 일본도 제조업이 많은데 일본은 좀 섞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위가 독일 닥스 독일 주가 시장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식은 우상향하죠. 아래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야씨 양심 없다 이거 진짜. 이 각도는 진짜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정말 양심 없는 각도로 올라갔거든 미국은. 왜냐면은 2010년도부터 얘들이 왜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었냐면은 이때 아까도 말했지만 서비스업 기업들이 소위 팡 같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시가총액이 미쳤거든요. 날라갔거든. 시가총액이 날라간 기업들이 제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름 거창하게 붙이면서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지고 그쪽에 뭔가 부가가치 산업 생산성이 너무 올라가니까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완전히 폭발해버렸으니까. 우리는 이때까지는 그래도 비슷했던 것 같아.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를 못 따라갔어. 이거 진짜 아쉬운데 독일도 어느 정도 따라갔죠. 여기를 못 따라갔어요. 이게 사실상 없었어요. 우리는. 그나마 중국 영향으로 잠깐 2,600 가면서 우리도 그래도 제조업 위주라도 뭔가 할 뻔했는데 결국엔 밀렸죠. 지금 1900대 왔잖아.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돈을 잘 벌고 돈을 못 벌고가 아니라 그쪽 시장 자체가 제가 보기엔 비어서 그래요. 비었어요. 여기를 올린 근원 산업 자체가 비어있어요. 일본은 어떠냐? 일본과 우리나라 볼까? 요즘에 하도 한일하니까 일본은 이때 다시 돌아오지 않는 폭풍을 맞고 잃어버린 20년, 30년 했죠. 잃어버린 한 25년 정도 하다가 최근에 양쪽 하나 하면서 그때 보여드렸지만 뭐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 이런 거 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때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따라갔는데 이때 사실은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게 안 되니까 그 기업들이 비니까 너무 반도체 핸드폰 제조업에만 뭐랄 때다 거기가 조금 휘청대니까 다시 내려왔죠. 여기에 다시
그게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뭔가 투자해줬고 뭔가 등장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등장을 해줬으면 우리도 여기 있겠지. 최소한 좀 밀렸어도 이 정도 있겠지. 거의 3,000 근처를 가지 않았을까. 여기가 2,500, 2,600이거든요. 요 근처면은 2,700, 800? 많이 말하면 3,000 좀 아래? 여기까지 가줬어야 됐는데 이게 거기가 비면서 이렇게 됐어. 근데 문제는 앞으로 그쪽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리도 뭔가 그런 기업들이 등장을 해서 이걸 좀 들어 올려주기를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그쪽에 뭔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의 로봇 또 뭐냐 AI 마지막이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4차 산업혁명 단어 본 거? 로봇 뭐 AI 그런 거잖아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바이오였어요. 바이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한다 그러거든요. 야,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쉽지 않을 것 같아. 구글과 싸울 생각을 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싸울 생각을 하니까 삼성은 제조업 이거에 올인박는 기업이 없잖아. 다 조금씩은 한다 그랬는데 다 조금씩은 하지만 올인박는 만한 지금 다들 올인받겠다고 하는데 받겠다고 투자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게 잘 없으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잠깐만 저건가?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가 멀티플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건 저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갑자기 생명과학은 갑자기 무슨 뭐가 1상을 통과했네 2상을 통과했네. 삼성이 바이오로직스를 만들고 셀트리온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코스닥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갑자기 정관을 바꾸더니 바이오 뭐라고 막 적어. 형들이 언제 바이오 만들었나? 됐고 하면서 정관을 막 바꾸더니 바이오 기업으로 바뀌면은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지. 제조업체에 없던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야.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 기대감에 편승해서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도 너무 많긴 한데 어쨌건 사람들이 바이오하고 바이오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바이오를 쳐다보고 바이오에 올인하는 이유를 저는 잘 안 하지만 간이 작아서 잘 안 하지만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살 게 없다니까. 이런 거 서비스업에 투자를 하려면은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내가 서비스업에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업체인데 이걸 서비스업체라고 보고 사야 되나?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하고 경쟁하는 대로 보고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업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어떤 기대가 일로 가는. 이게 뭐 대부분 사기건 대부분 안 사기건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기대감 글로 간다는 거예요. 정말 아쉬운 얘기였고 몇몇 기업들을 봅시다. 어떤 아쉬운 역사가 있었는지. 자, 이게 2008년도 우리나라 톱 10 기업이에요. 비슷하죠? 삼전, 포스코, 전력, 전자, 현대, KT는 아니구나. KT도 사실상 장치업체니까 이거 다 지금 제조업체들인데 이 중에서 정말 큰 기대를 했는데 많이 못 큰 기업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다 저랑 마음이 똑같구나. 너무 아쉽죠. 이게 아까 전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일본하고 비교해서 최소한 10위권 정도에는 있어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펼쳐졌냐? 다 아는 유명한 얘기니까. 아이폰이 막 들어왔을 때 LG전자도 잠깐만 아이폰에 저런 시대가 열리나?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나 해서 그 유명한 얘기 맥킨지에다가 무려 1,000억 3년에 걸쳐서 매년 300억씩 1,000억을 주고 컨설팅을 받았어요. 컨설팅 전문업체거든요. 맥킨지. 우리나라 컨설팅 최악의 컨설팅 중에 하나로 불리는데 이 맥킨지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레포트를 1,000억짜리를 냈어. 저가 휴대폰이나 저가 노트북 등 신흥국력 제품을 확대하라. 한마디로 지금까지 하던 투지 열심히 하세요. 컨설팅 수수료가 1,000원. 이게 뭐 물론 이때 뭐 경영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컨설팅장 최악의 컨설팅 꼽으면 1, 2위고 이 한 방에 이 맥킨지 정말 나중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못 들어올 뻔했어요. 이게다가 LG가 정말 핸드폰에서 지금까지도 손실이 무지막지하죠. 그러니까 맨날 손실이잖아. 버릴 수도 없고 완전 계륵이 돼갖고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근 10년을 넘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생하고 계시죠. 언젠간 따라잡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저걸로 일단 핸드폰에서 한 대 맞았는데 LG 회장님 별세하셨을 때 여기 보면은 반도체 빅들이 평생의 한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야, 얼마나 이게 평생의 한이면은 별세 기사에 반도체 빅딜 얘기가 나왔어. 예전 영상에 나오긴 하는데 IMF 외환위기 직후에 정부 주도로 반도체 빅딜을 했는데 이때 LG 반도체가 팔렸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회장님이 그때 청와대까지 들어갔어요. 청와대까지 들어갔지만 택도 없었고 바로 팔렸어요. 현대 반도체에게 바로 팔리고 그게 결국 두 개가 합쳐져서 하이닉스가 됐죠. 지금의 하이닉스가 물론 그걸 들고 있었으면 LG가 지금까지 못 갔다, LG가 망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긴 한데 어떻게 됐건 이거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 당사자는 이게 평생이 아니어서 별세 기사의 헤드라인에 뽑혔어. 지금까지도 반도체를 LG가 하고 있고 지금의 하이닉스가 LG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으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정경련의 LG는 그 다음부터 참여를 안 했죠. 정경련을 나왔잖아요. 이게 정경련이 뭐 레포트 돼서 LG가 너무 현대냐 LG냐 살생부에서 정경련이 현대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LG가 정경련 나왔죠. LG 반도체가 반도체 여기서 날라가. 핸드폰 아까 전에 2G 열심히 해야 된다고 뭐 받아서 날라가. 핸드폰과 반도체가 날라가니까 LG전자가 와 뭐 백색가전 남았죠. 백색가전. 자 그럼 어떻게 됐냐? LG전자 주가를 보면 15년 전 주가가 여기입니다. 2019년 주가가 여기예요. 15년간 주가가 정체했어. LG 정도 되는 기대감을 가진 그룹이었으면 이렇게 삼성은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와줬어야 되는데 근데 LG전자가 그러면은 뭐 문제가 많았냐? 문제 없었죠. 어떤 문제가 없었냐? 백색가전에서 이거 언제 기사야? 올해 기사잖아요. 2019년 7월 30일 백색가전에 세계 1위입니다. 미 월풀을 넘었다. 백색가전에서 미국 월풀을 넘었어요. 제조업 기존 하던 거는. 근데 문제는 그쪽은 너무 성장성이 없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뭔가 멀티플을 줄 수가 없어요. 거기 아무리 잘해봐야 돈을 뭘 벌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모바일에선 적자 계속 나고 기존에 하는 것만 잘해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거나 기업의 가치를 높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아쉽게도 LG는 정말 억울하지. 보면은 글로벌 가전 글로벌 백색가전 1위 업체 1위 업체 월풀 제치고 글로벌 1위 2019년 7월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다 매출이. 근데 가전 글로벌 업체가 LG전자의 가전 쪽이 매출이 6조 원인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얼마 벌어요? 분기에 작년에 요즘같이 떨어졌을 때 말고 대충 10조 벌죠.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10조 벌어요. 뭐 많으면 12조 14조 갔다가 뭐 8조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충 10조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글로벌 1위 LG전자 백색가전 매출이 6조예요. 삼성전자 이익보다 매출이 작아. 그러니까 LG전자가 정말 노력하고 이 가전 글로벌 1위 업체고 정말 LG전자 제품 튼튼하죠. 정말 튼튼하고 저도 백색가전은 LG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을 많이 주죠. 기업 가치를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참 주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방향이 뭐 중요한 거 다 날라가고 백색가전에만 기존에 하던 것만 열심히 해서는 그냥 주가가 15년째 거기 있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LG도 알죠. LG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깨달았어. 그래서 LG전자가 뭘 하려는데 반도체는 이미 없고 핸드폰은 하려할 때마다 적자가 너무 커. 고민을 하다가 아래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의 최대 주주예요. 38% 들고 있거든.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이노텍이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핸드폰에 더 돈을 써봐야 엔미 핸드폰도 성장성이 어느 정도 죽었는데 이제 미래 산업을 얘기하기 자체가 좀 쉽지 않잖아.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게 나오기 전에는. 야 그러면은 좀 더 미래의 산업 성장성이 있는 게 뭘까? 거기에 투자를 하자. 그래서 요즘에 LG가 밀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더 많이 확장될 거다. 더 큰 디스플레이, 더 선명한 거, 뭐가 됐건, 뭐 자동차가 됐건, 뭐 핸드폰이 됐건, 뭐가 됐건 앞으로 미래 디스플레이는 더 성장할 거다라고 요번에 새로 회장님 되신 형 계시죠? 구광모 회장님. OLED를 밀어붙이겠다. OLED가 아까 이제 디스플레이잖아요. 디스플레이를 밀어붙이겠다고 해서 4년간 지금 12조를 넣었거든요. 4년간 LG 디스플레이 대주주가 LG전자 거의 40% LG전자가 두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투자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 12조를 넣었어. 앞으로도 지금 넣겠다. 끝까지 가겠다. 근데 문제는 OLED, 그러니까 미래 디스플레이는 돈을 많이 넣어서 앞으로 기대감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가 어닝 쇼크야. 현재가 버텨야 되는데 버텨야 될 때. 왜 버텨야 될 때냐면은 미래 투자에서 대규모 투자를 OLED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쪽은 수익이 안 나오고 현재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는 LCD에서 중국이 저가 공세를 펼치거든. 현재 팔리는 거는 가격이 내려가요. 미친듯이 21% 19% 가격이 내려가고 미래에 투자는 많이 해서 돈은 많이 썼는데 지금 팔리는 건 가격이 내려가. 양쪽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LG 디스플레이 어닝 쇼크예요. 어닝 쇼크. 지금 LCD 패널 가격이 중국 업체들 남에 쭉쭉 떨어져요.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거든요. 지금 여기에요. 히스토리컬 로우예요. 로우. 역사상 최저점까지 떨어졌어요. 기록하지 못한 전임 미답에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돈을 저렇게 많이 쓰고 현재가 안 좋다 보니까 CB를 발행했습니다. CB 발행이 무슨 소리냐면은 외부에서 돈을 빌렸는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CB를 발행했어요. 한마디로 8천억 어치 주식이 희석될 악재가 생긴 거지. 악재까지 생겼어. 8천억.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물건 단가 떨어져. 돈을 8천억을 끌어당겼었어. 이게 CB가 보면은 CB 만기가 5년이고 금리가 연 1.5%예요. 전환가가 19,845원입니다. 아까 전에 14,500원이었거든요. 전환가가 여기에요. 이거 여러분들 사고 싶어요? 5년간 금리는 1.5% 줘. LG 디스플레이의 신용으로. 그리고 내년 정도부터 내년 8월이죠. 내년 8월 23일 이후부터 여기에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를 줍니다. CB가 전환사채. 이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 안 사잖아요. 만에 하나 주가가 일로 가면은 나는 이만큼의 이익이 남는 거야. 만약에 주가로 전환을 하면.
안 사고 싶어요? 네, 이게 주가가 안 올라도 난 연 1.5%는 받아요. 채권이라서. 원래 LG 디스플레이 신용으로 발행을 하면 2% 좀 넘겠죠. 2.X% 될 것 같은데 금리를 좀 싸게 주는 대신에 전환하는 요걸 준 거예요. 그 뭐 주식이 만약에 그냥 기었다, 그럼 채권으로 받으면 됩니다. 만기를. 5년 뒤에 만기를 받으면 돼. 약간 옵션 같은 거죠.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는 좀 손해 보는데 어떻게 됐건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 발행됐다 그러는데 뭐 인기는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하여튼 요런 악재가 있어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주가가 완전히 바닥으로 갔고, 대신에 요건 있습니다. 저렇게 투자를 하니까 지금 OLED 대형, 소형 말고 점유율은 압도적인 1등이죠. 근데 아직 이 시대가 안 왔어. 이게 지금 시장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물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미리 이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시장은 일로 안 갔고 여기서는 손실을 나고 있으니 영업이익은 지금 2분기에만 4천억, 3,600억 깨졌어요. 이게 만약에 곱하기 4하면 1조 깨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래에 일로 갈 거를 생각하고 왕창 질러놨는데 현재가 안 좋은 상황이죠. LG전자도 LG 디스플레이 40%, 38% 지분이니까 굉장히 연동돼 있는. 그래서 LG는 정말 아쉬우면서도 뭔가 우리나라에서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기업인데 잘 되기를 뭐 기도한. 물론 뭐 투자도 많이 하죠. 요즘에 회장님 새로 들어오면서 뭐 이런 거 투자를 하는데, LG 그룹 정도의 크기를 가진 그룹 기업이 지금까지 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데 1조 넘는 M&A가 없었다는 것만 봐도 좀 대규모 투자에는 그동안은 인색했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조금 더 올라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아쉽게 놓쳤다기보다는 현재까지 좀 부진하다. 아예 제조업으로 가려면 이 기업도 조금 더 날라줬어야 되는데 하는 기업. 약간 여러분들 다 봤죠? LG하고. 다시 보여드릴까요? 뭘까? 이 중에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주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위로 올라가줬어야 되는 기업이 2008년에 현대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지금 현대차 주가는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10년 전 거기입니다. 2010년, 2012년, 10년, 8년 전이네. 8년 전 주가로 돌아왔어요. 이게 최소한 여기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엔 있어줘야 되는데 돌아왔어요. 더 내려갈 뻔했어. 야, 10년 전 주가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나마 조금 반등해서 8년이고 지금 여기 이만큼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만큼이 날아간 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이만큼이 면적으로 날아간 거예요. 면적으로, 적분으로. 참 아쉬운데 왜 그러느냐, 2010년도 정도 언저리 초에 굉장히 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도요다가 흔들렸거든. 기억나시죠? 도요다 리콜. 도요다가 흔들리고 폭스바겐 뭐 이런 데가 무슨 뭐 난리 났었잖아요. 연비를 속였다는 둥 그러면서 막 흔들리고, 도요다 흔들리고, 폭스바겐 흔들리고,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중국 점유율이 6%, 미국 점유율도 맨날 2% 3% 하던 게 5%를 넘어가고, 이게 드디어 이게 메이저 10% 정도까지 가면 메이저급이라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10% 정도까지도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기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아쉽게 이게 내려왔거든요. 중국은 10년 전보다 내려갔어요. 물론 중국 사업이 어렵죠. 중국 사업이 어렵긴 한데 10년 전보다 내려갔고, 미국도 10년 전으로 지금 회귀할 위험에 지금은 조금 올라갔긴 한데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영업이익 추세예요. 요즘엔 좀 4쿼터엔 좀 4Q엔 좀 올라갔습니다. 2019년도 1분기엔 여기 뭐 팰리세이드인가 새로운 신차 내면서 신차 효과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건 전체적인 방향이 이쪽이라는 거는 정말 아쉬운 상황이죠. 현대차가 거기서 발전을 못했다는 결정적인 또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늘었거든요. 여기까지 정말 좋았는데 800만 돌파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어요. 정말 이때 좀만 더 뻗어줘서 1000만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세계 뭐 3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의 도요타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 3대 브랜드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1000만인데 거기서 내려왔어요. 이제는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아쉬운 건데, 보면 어디서 역성장을 했냐? 17년이고 16년입니다. 어디서 역성장을 했냐면 17년에서 16년으로 가면서, 자, 미국 142에서 127 줄었죠. 중국 179에서 114 왕창 줄었죠. 만대입니다. 179만 대에서 114만 대 왕창 줄고, 전체적으로도 줄고, 뭐만 늘었어요? 내수만 늘어. 내수 119만 대에서 121만 대. 국내만 늘었어요. 나머지는 다 줄어버렸어. 물론 지금 요즘에 기사가 이게 뜨잖아요. 현대차 뭐 실적 V자 반등했다, 팰리세이드 때문에 이렇게 늘긴 말하고 쭉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2019년도 1분기니까 2018년도 1분기하고 비교해서 미국도 줄고, 중국은 많이 줄고, 유럽도 줄고, 인도도 줄었어요. 늘은 거는 한국이야. 늘은 건 한국만 늘었어요. 근데 이걸 V자 반등 한국에서 우리 그걸 반등이긴 한데, 야, 이게 좀 해외 경쟁력이 좀 더 뻗어줘야 되는데, 현대차 정도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점유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대차 점유율 83%입니다. 2018년에 지금 변동됐을 텐데 현대 기아차 국내 점유율이 83%예요. 와 씨. 국내 차로만 따졌을 때 수입차를 포함해도 70%야. 2등이 어디야? 우리나라 2등 작년 2018년도 초반이긴 한데 우리나라 2등 업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르노, 삼성, SM일 것 같아? 쌍용이에요. 여기 나오잖아. 2018년 2월 점유율 기준으로. 야, GM 5.5%야. 르노, 삼성 5.1%래. 쌍용은 6.7%야. 우리 더블 드래곤 형들 6.7%로 2018년 2월 기준으로는 2등 하셨네? 대단하다. 진짜 형들 대단하다. 형들이 대단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거 좀 죄송한 얘기지만 현대 기아차 빼고 사실상 뭐 경쟁이 없는 거잖아. 티볼리가 멱살 캐리한 겁니까? 제가 티볼리 타보진 않았는데. 쌍용 자동차 형들 대단하시다. 역시 형들이야 씨. 야 형들 차 하나 열심히 만드는구나. 우리나라 2등 하셨어요. 2등. 물론 쌍용 자동차 형들이 진짜 대단하긴 한데 좀 슬픈 거예요. 슬픈 거. 5% 6% 리드. 그리고 현기차가 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거는 제가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그 안에 자세한 숫자는 못 보겠지만 연구 개발비가 현기차가 쭉 늘고 있어요. R&D에 쓰는 거 이렇게 늘고 있거든요. 늘고는 있는데 2019년도 4월 기사죠. R&D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현대차가 2.8%, 기아차가 3.1%, 합쳐서 대충 2.9% 정도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R&D 투자비를 보면 GM이 4.8%, 거의 5% 가깝고, 포드가 이런 미국 차가 5% 가깝고, 도요타는 너무 크니까 등치가 3.3%, 그래도 3.3%, BMW는 5.5%, 폭스바겐은 R&D 비용이 6%가 넘어가는데 우린 절반이에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비중으로 얘기하기 참 뭐하지만 이거는 뭐 좀 자세한 걸 까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쉽죠. 뭔가 지금 자동차 쪽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불 것 같은데, 뭐 전기차네, 수소차네, 자율차네, 공유업체네, 공유차네, 뭔가 하여튼 뭐 전장 쪽이네, 뭔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이거 많이 얘기하죠. 현기차가 이거 사서 그런 거 아니냐, 100층 넘는 GBC라 그러죠. GBC 이거를 2014년에 샀네요. 2014년에 이거 10.5조에 샀잖아요. 전 이거를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뭐 그 다음으로 현기차가 경쟁력이 내려간 건 아쉽긴 해도 그게 꼭 이것 때문이냐고 얘기하면은 뭐 말하기 힘드니까. 근데 요 사업을 잠깐 보면은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요. 왜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건축 사업의 규모가 훨씬 커요. 깊은 노림수가 있었어요. 어떤 노림수가 있었냐? 야, 우리는 요 땅이잖아, 요 땅. 요거 10조에 사서, 요거 코엑스고, 요거 10조에 사서 이거 세우면은 뭐하냐. 이거 세우는데 또 2, 3조 들 테니까 2, 3조 든다고 치고 요거 세워서 뭐해요? 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10조짜리를. 뭐 그 돈을 뭐 투자하지 이런 생각 하시는데, 잘 보면은 사실은 깊은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냐? 여기 개발 계획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영동대로 개발 계획. 저 녹색 친 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를 땅을 지하 6층을 판 다음에 온갖 환승 뭐 지하철 뭐 KTX인지 뭐 SRT인지까지 일로 다 들어와요. 들어오려고 해요. 확정은 안 됐겠지만 지하 6층까지 있죠. 온갖 환승센터로 만들어요. 환승센터로 만든 다음에 여기를, 그 다음에 위를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만듭니다. 도로를 이렇게 녹색으로 덮은 다음에 이걸 공원으로 만들겠대. 아니 형 잠깐만, 도로는 어딜 가고 거기를 위를 덮나요? 도로는 공중으로 가나? 도로는 어디로 가겠어요? 대붕의 큰 뜻을 몰랐던 거죠. 도로는 그쵸, 지하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도로는 지하로 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공원이 되는 거예요. 와, 그 옆에 이걸 산 거예요. 잠깐만, 야, 여기 땅,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기 땅값 지금 뭐, 와, 씨. 여기 아파트 지금 가격들 지금 미쳤겠죠, 여기. 이런데 지금 뭐, 와, 완전 지금 뭐, 난리 나갈 것 같은데. 자, 그럼, 이게 끝이냐? 이 정도의 비전, 앞에 환승센터가 되는 비전 정도가 있었냐? 여기까지만 알면 또 안 되죠. 자, 땅을 잘 봐요, 여러분. 제가 이 지도를 왜 갖고 왔겠어요? 땅을 잘 봐요. 뭐가 있잖아, 여기. 뭐가 안 보입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가 어떤 개발 계획이 있냐면은, 저기 이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여기 녹색 영동대로 개발 한 군데고요. 여기 GBC 쓰고 여기와 여기가 다 개발 계획이 있어요. 개발할 수도 있지 정도가 아니라 꽤 큰 계획들입니다. 자, 잠실 종합운동장을 2025년까지 여기를 전면 리모델링해요. 뒤에도 뭐 만들고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요 구간이죠. 전부 바꾼 다음에 컨벤션과 업무시설 같은 걸 쭉 넣고 그 아래 2.5조를 들여서 서울 종합운동장 재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요. 뭐 이런 데들. 어떤 계획이냐? 일단 야구장 들어갈 예정이고요. 스포츠 컴플렉스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 항구 같은 거, 마리나, 수영장 70척 할 수 있는 거 들어갈 예정이고요. 뉴트레이드 타워 70층짜리 만들 예정입니다.
호텔도 600실짜리, 특급 600, 비즈니스 600실짜리에 여기다가 요런 단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개발 계획은 2.5조. 자, 요게 여기가 그렇게 변할 예정이에요. 자, 요거를 보고 다시 고개를 들어 그 땅을 보면, 자, 저 조단이 몇 조 들어가는 게 여기죠. 요것도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죠. 여기다가는 선착장 만든다고 하죠. 여기 탄천 개발 계획 있습니다. 요 앞에는 한승 계획, 또 이거 2조 한 1조 5천억인가 짜리죠. 자, 거기에 여기를 산 겁니다. 여기는 코엑스죠. 여기는 산 거예요. 여기다가. 허허, 뭐 그러니까 뭐 굳이 뭐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생각은 없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값 보고 현대 기아차 주식을 사긴 좀 그렇잖아. 야, 이 땅값이 오를 것 같아서 내가 현대차 주식을 사긴 좀 그렇잖아. 10조 주고 샀는데 아무리 많이 2배가 올라야 10조일 텐데 이거 언제 팔 줄 알고. 그거 뭐 손해는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 야, 그렇다고 이 땅값 오를 것 같아서 내가 현대차 주식을 사긴 좀 그래요. 아,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나마 서비스 업체로 그나마 컸던 기업 2개 중에 하나 빨리빨리 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기업이 이거죠. 네이버. 매출액은 늘고 있지만 그로스 자체는 내려가고 있고요. 얘네도 영업이익이 뭐 역시 아래로 좀 내려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로스가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네이버도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네이버의 IR, 자기 기업을 설명하는 그 자료를 보면 이렇게 자기들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봐라, 우리를 뭘 봐. 온라인 광고 시장이 커진다. 2019년 여기다. 앞으로 더 커질 거다. 온라인 커머스, 우리가 쇼핑하는 거, 커머스 시장도 더 커질 거다.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 광고죠. 10%, 44% 라인, 여기도 광고 말 때 우리는 이 정도로 광고 매출이 있는데, 커머스도 커지고 온라인 시장도 커지니까, 광고 시장도 커지니까 우리 매출액은 늘어날 거다. 뭐 이거거든요. 광고가 좋아질 거다. 커머스도 좋아질 거다.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LG전자가 우리 백색가전 1위 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기대감 면에서는 뭐 거기서 뭐 잘하겠지. 잘하실 텐데 백색가전 1위 하시겠지. 월풀 제치고 세계 1위 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그게 그렇게 우리의 꿈과 비전을 제시할 만한, 그냥 뭐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광고 매출액이 좋을 거라는 거잖아요. 광고 시장 좋아지니까. 커머스, 네이버 쇼핑이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시장 체인저급은 안 될 거, 그냥 잘하긴 할 텐데, 아까 보여드린 LG전자처럼 백색가전 잘하는 거고 느낌이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거 말고 좀 더 내가 네이버에 대해서 좀 더 기대라고, 형들의 역량을 보여줄 게 뭐 없을까 해서 이 형들의 또 IR제를 또 자세히 또 봤죠. 형들의 역량이 있을 거 아니야 가서 봤더니 있지 코어 역량. 검색 메인, 뭐 그거야 뭐 아까 나온 거니까, 아까 형 그거고. 쇼핑 잘 모르겠네. 네이버 페이? 잘 모르겠어요. 자, 넘어가고, 콘텐츠 밴드 코노미?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고, 웹툰! 그래요. 아예 웹툰을 글로벌하게 밀까? 컨텐츠 몰빵해서 웹툰을 글로벌하게 민다. 우리 조석형이 월드와이드한 세계 스타가 돼서 싸이 형과 함께 나가서 그 그래미 시상식에서 이렇게 뽀뽀 한번 해준다. 괜찮아. 차라리 그러든가. 야, 차라리 그런 비전을 세웠으면 난 네이버를 살게. 모든 웹툰에 영어를 넣어서 아시아에서부터 일본 그거하고 싸워 나가면서 세계 글로벌 웹툰에 그게 된다. 그걸 보여주든가. 그러면 되든 안 되든 비전이 있으니까, 꿈이 있고, 그러면 네이버를 살 것 같아. 근데 지금 웹툰은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스노우! 근데 스노우 요런 거는 좀 너무 인기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뭐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리하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남은 게 이거예요. 라인. 뭔가 형들의 역량으로 뭔가 비전이 있고 뭔가 발전하고 성장이 될 것 같은 게 라인이야. 아무리 봐도, 여기를 봐도 확 뛸만한 뭐가, 그 라인을 봤어요. 잠깐만, 라인이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됐더라? 하고 보니까, 자, 일본 메신저 점유율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일본 메신저 카카오톡이죠. 점유율 부동의 1위입니다. 그 큰 일본 시장의 1위가 라인인데, 라인의 지분을 꽤 들고 있어. 73%. 웃긴 거는 미래에셋 주식도 있고 YG 주식도 있네. 형들 요즘에 힘드셨구나. 나 이거 보고 알았어요. 진짜 YG 주식이 있었어? 8.5%? 형들 좀 힘드셨겠네. 야, 많다고 또. 하필. 형 고생하셨어요. 뭐 어쨌건 73%가 라인이니까, 그러면 형에 대한 기대는 라인에 대한 기대. 그럼 네이버에 제가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은, 나머지는 뭐 물론 다 잘하시겠지만, 나의 기대감은 일본 라인, 일본 시장에 있는 70%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뭐 지금 뭐 사실은 성장이, 월간 이용자 성장은 거의 정체됐어요.
늘어나고 있다곤 하지만 이 정도면 정체로 봐야죠. 거의 풀로 왔어. 카카오톡의 월간 활성자는 이걸 뭐 늘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조금씩은 줄진 않고 있는데 거의 정체가 됐어. 이 형들의 역량 보면은 카카오에다가 전 생태계 광고, 커머스, 모빌, 테크, 블록체인, 뭐 게임, AI, 웹툰, 뮤직비디오, IP를 다 붙이겠다. 뭐 이게 역량이야. 그럼 이게 붙이겠다는 게 뭔가 봤더니 뭐 카카오 뱅크 기대감 있을 것 같아. 요런 거를 쭉 붙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저는 카카오 높게 평가해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보는데,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카카오톡이 요즘에 카카오톡을 누르다 보면은 와 이거 뭐 진짜 많더라. 야, 카카오톡을 넘기다가 뭐 잘못 누르면 어머 이게 뭐지? 잠깐만. 아, 내가 뭘 누른 거지? 야, 무슨 카카오톡이 은행 홈페이지 같아. 뭐 넘기다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인데 뭐가 너무 많아. 저처럼 나이 들진 않았는데 하여튼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은 뭐가 너무 많아. 그리고 뭐가 너무 이렇게 와. 하나를 합쳐오면 안 되나 여기다가? 이렇게 3 요 정도로? 뭐가 주시는 건 알겠는데 뭐가 이렇게 좀 자주 와. 이게 좀 하나로 합쳐주시. 이런 거 뭐 하나 잘못 누르면 뭐가 줄줄이 너무 많이 떠. 그러니까 이게 텐센트의 전략을 따라하는 거는 좀 비슷하게 가시는 거는 알 것 같은데 뭐가 너무 많아. 뭐가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저는 카카오톡 충분히 비전 있고 살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카카오톡에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징조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왜 모르냐? 요즘 10대 20대들은 카카오톡을 쓰긴 쓰는데 잘 안 써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아니 카톡 말고 뭘 쓰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은 카톡 잘 안 씁니다. 뭘로 하는지 아세요? 아 그래? 다들 그러시잖아요. 패매 많이 써요. 인스타 DM이나. 자, 그러면은 또 그럴 거 아니야. 패매가 뭔데? 패매가 뭔데? 아,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모르실 형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페이스북 메신저의 줄임말이 패매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패매를 많이 써요. 굉장히 카카오톡 입장에서 아쉽게도 이탈이 많아. 이탈이.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모바일 시장, 메신저 시장 점유율이 카카오톡이 거의 95%인데 10대, 20대 세대 이탈이 뚜렷해요. 10%씩 감소하고 있는데 많이 줄고 있어요. 패매를 많이 써. 대체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패매가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카카오톡보다 훨씬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10대, 20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저 말고 형님들은 카카오 스토리. 형님들은 카카오 스토리에 이렇게 애기 사진 이렇게 올리고요. 이렇게 오늘 뭐 좋은데 간 거, 등산한 거 이런 거 카카오 스토리에 많이 올리시잖아요. 등산해갖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야호 한번 하고 이거 카카오 스토리에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고, 애들은 요거 보시면은 40, 50대 세대 카카오 스토리 이용률이 50%지만 인스타그램은 10% 미만. 형들 인스타그램도 좀 해요. 무슨 40대 50대가 인스타그램 사용률이 10% 미만이야. 10대들은 61%가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인스타그램도 거의 40% 육박하는데 우리는 10% 미만이야. 아, 우리라 그러면 안 되죠. 무슨 소리를. 형님들은 좀 이렇게 좀 이런 좀 사용하셔서 이 젊은 시대에. 그럼 이 패매가 뭐가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면, 자, 패매를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페이스북 메신저 들어가면은 상대가 접속해 있는지 안 했는지가 나와요. 접속돼 있는 시간도 나옵니다. 얘가 떠난 시간. 카카오톡은 1 안 없어지면 모르잖아요. 1 안 없어지면 이놈이 일씹을 했는지 눈씹을 눈팅으로 본 다음에 요거를 안 본 척 한 건지를 모르는데, 페이스북 메신저는 접속해 있으면 온라인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시에 나왔는지 나와요. 이 자식이 5분 전에 나가고 마치 오래전에부터 안 들어온 것처럼 뭐 그런 거 한다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별도 창도 없이 되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전화번호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대화 상대를 카카오톡은 내가 차단을 하지 않는 한 대화가 강제되는데, 얘네는 페이스북 메신저에는 별 기능이 다 있어요. 뭐 우리로 보면 희한한 기능. 예를 들면은 뭐 내 페이스북은 안 보여주는데 뭐 메신저만 되게 한다든지 등등등등등등 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 얘에 대한 나의 친근도나 그거에 따라서 접근성을 조절할 수 있고 전화번호를 줄 필요가 없어. 여기는 이제 반대로 카카오톡의 단점이죠. 10대 20대 입장에서는 뭐가 너무 많아. 이런 걸로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카카오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좀 뭐 아쉬운 건 사실이죠. 너무 카카오톡 위주로 된 생태계에 지금 꾸미는데 거기에 지금 많이 몰두를 하고 계시는데, 뭐 그게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페이스북 메신저가 나름 꽤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저씨들의 전략을 보면은 컨텐츠 플랫폼에 집중하겠다. 플랫폼에 집중하겠다는 거는 하던 거 하겠다는 거죠. 그거 플랫폼이잖아. 카카오 플랫폼, 네이버 플랫폼. 컨텐츠에 집중하겠다는 거는 멜론인가? 웹툰을 조석형을 좀 밀어주시고 뭐지? 뭐 하여튼 뭐 컨텐츠는 뭘 네이버 TV, 앞으로 네이버 TV에서 방송할 수도 있으려나? 하여튼 뭐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플랫폼은 알겠어.
더 하던 거 하겠다는 거. 컨텐츠 쪽으로 만약에 계획 방향을 잡았으면은 이쪽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뭐 보여주시면. 얘들의 주가는 어떻게 돼 있냐? 네이버는 여기다가 여기 오긴 했는데 5년 전이고요. 카카오는 여기죠. 2012년이니까 7년 전이네요. 카카오 주가는 7년 전과 같고요. 네이버 주가는 5년 전과 같아요. 이런 모습이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비전을 좀 못 보여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많은 걸 하고 지금 하는 걸 애주전자는 뭐 많은 걸 하고 성공 안 했나? 지금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훌륭한데 그 이후의 비전을 좀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맨날 기업들이 우리 가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면접 보면은 저도 곧 봐야 될 면접 저도 곧 봐야 될 면접에 꼭 물어보는 거, 너의 비전은 꿈이라고 표현했지만 비전,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회사에 오면 뭐 하고 싶어요? 맨날 물어보잖아요. 아, 나도 이거 써가야 되는데 뭐라고 쓰지? 나의 비전은 방송 대박나기 뭐 이런 거 적어가면은 이 없어 보이는 놈아 이러면서 새우 양식 그거 얘기하면은 30분 얘기해야 되니까 네 꿈이 그거인지 돈에 많이 들어오는 거요 뭐 이딴 얘기하면은 저런 저렴한 자식하고 바로 쫓겨날 테니까 그런 걸 얘기할 수는 없고, 맨날 우리한테 물어만 보는데 보람이요? 야, 보람이 그러면 자네 꿈이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러지 않을까? 저의 꿈은 보람입니다. 보람이 누군가 그러면 애기 사진 보여주면서 뿌 보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람좌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기업도 우리가 보기에는 기업의 꿈이 무엇이? 이거 보여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자체가 공동처럼 비어도 있었고 현재 있는 기업들도 이 비전을 보여주는데 좀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비전이 비록 엉망이고 없어 보일지라도 여기에 달려드는 거 아니야. 바이오는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야, 내 약이 이래봬도 3상 간다, 통과한다. 야, 세계 암시장 너 이거 몇 조인지 알아? 물론 모르지. 뭐 몇백 조 되지. 거기서 내 약 간다 얘들아. 나의 비전을 보아라. 나의 수익을 봐. 내 약이 지금 3상 갔거든.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야. 당신의 비전은 암시장 정복이야. 그럼 가잖아. 택도 없는 거긴 할지라도 뭐 이상한 뭐 이런 약 같은 거 보여주면서 야, 이 약이 말이야 이래봬도 이 관련 시장이 한 200조 돼. 앞으로는 이 시장이 5년 뒤면은 한 800조 갈 거야. 그치? 800조 가는데 내 점유율은 이게 1상 2상 3상 통과하고 약으로 돼서 이것저것 돼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것저것 다 하면 한 4% 예상돼. 야, 그럼 800조에 4%면 이 약이 32조짜리요. 뭐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상당히 희한한 계산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전을 보여주니까 어쨌건 가잖아.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비전이 아닌 순간 돌아오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거의 물론 빈 것도 문제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나라 전체 기업들 전체의 어떤 꿈, 비전으로 좀 가야 우리 제주식도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